토론자들 9명쯤 되는데 말콤 글래드웰, 네, 뭐 네. 캐나다 아주 네. 대표적인 시인이니까 파리 자카리아 같은 사람도 사실은 네, 국내도 그렇죠. 어지간히 네, 네. 좀 알려진 책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네. 데이비 브룩스라든가 네. 농구는 강한고리 스포츠라는 거. 그래서 예.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그렇죠. 조던 같은 아주 해결사 한 명만 있으면 네, 네. 던져넣으면 그렇죠. 넣으면 되니까 맞죠. 이걸로 게임 끝나니까 그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축구란 그렇게 두 개의 종목을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하는구나 이런 생각.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책이 또 한 권이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이것도 역시 멍크 디베이트를 풀어낸 그런 책이고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번역은 하시지 않으셨죠? 예, 저는 사실 뭐 이 책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멍크 디베이트의 연장선상에서 멍크 네. 다이얼로그이라는 것들이 후속으로 기획이 됐고 그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디베이트라기보다는 디베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형식인가요? 예, 설명을 네. 좀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멍크 디베이트라는 게 플로어에서 네. 2대 2로 이렇게 불러서 말 그대로 실황으로 전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닥치니까 작년에 닥치니까 그 자체가 성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또 그런 데 대한 필요성은 더 제기가 되고 해서 네. 형태를 바꾼 거죠. 그래서 네. 멍크 디베이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로 해서 말 그대로 대담이 된 거고 이게 코로나 영향이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래서 4월인가에 아마 거기에도 고심을 했겠죠. 예, 이건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 무렵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때 이제 줌을 비롯해서 그걸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그래서 자체네요. 코로나 이후의 디베이트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건 그렇죠. 사실 그렇죠.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예, 예. 러디어드 그리피스 사회자 그대로고요. 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사실은 그 전에 멍크 디베이트에서 나왔던 네. 뭐 말콤 말콤 그레더도 그레더. 마찬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뭐 다른 주제를 찾을 것도 없이 지금 닥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된 일종의 코로나 특집 연속 기획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9명? 예, 멍크 디베이트는 연 2회 정도로 했다면 네. 이건 반면에 이제 온라인에 섭외만 되면 바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화면. 네, 그래서 네. 뭐 영어를 들으시는 분이나 텍스트 파일도 뒤에 붙는데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번역한 거 보겠습니다. 예, 그럼 데이지에서 봐도 되고 네, 그런데 그게 쭉 지금도 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작년 초에 멍크 다이얼로그 첫 회 아마 이제 9회 정도까지 해서 네. 선별을 해서 이제 출판으로 내놓은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참여한 토론자들 9명쯤 되는데 뭐 다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인지 대략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마 이제 이 책도 번역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이제 그런 걸 텐데 여기 보면 9명 중에 국내에도 꽤 알려진 뭐 나름대로 뭐랄까요, 뭐 석학이라 그럴까 이런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말콤 글래드웰, 뭐 거긴 캐나다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니까 이제 필두로 해서 파리 자카리아 같은 사람도 사실은 국내도 그렇죠. 어지간히 좀 알려진 책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데이비 브룩스라든가 그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도 큰 책 역사학자인데 큰 그렇죠. 책들을 많이 많이 번역을 냈죠. 해서 소개가 돼 있는 그런 지식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도 많이 안 해요, 꽤. 예.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이름이라도 네, 그 네,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카라 스위셔 같은 네, 사람은 이 업계에서는 실리콘 특히나 이제 저도 사실 이 책에 좀 주목하는 포함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는 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문제가 오늘날의 어떤 양극화 문제라든가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공론장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어떤 진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다 기술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면서 이게 전체적인 여파는 어떤지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데 전통적인 이른바 이제 농객들은 이 부분이 좀 취약한데 최근에 보면 두각을 나타낸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스위셔라는 이제 레즈비안이에요, 사실은. 뉴욕 타임즈에서 영입을 해서 칼럼도 쓰고 팟캐스트 진행을 하고 굉장히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을 둘러싸서 그 이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보건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하고 사회 연결이라든가 이런 문제, 기술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는 언급한 폐해라든가.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
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만사 파워 같은 사람들 국제 기구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시야를 네. 갖고 있어요. 국제기구가 이런 팬데믹 시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국제 차원에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뭐 최근에도 백신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양극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그런 국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공백이 이제 미국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국도 그걸 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약간 표류하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 거라든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이 토론자의 그 배치도 사실은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남성, 여성, 뭐 제가 보니까 각자 갖고 있는 전문성의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를 한 번에 좀 파악하기에는 그 조망도로서 굉장히 괜찮은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다들 이제 궁금했죠. 당장에 물론 어떤 방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에 가면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후가 어떨까? 그렇죠. 대다수 사람들은 집에 있는 방콕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지?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잖아요. 지금만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체로 우리가 패턴을 알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라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해서 저도 사실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다 번역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참 많이 저도 토론을 많이 했죠. 뭐냐면 극장이 완전히 죽을 것이냐. 그렇죠. 각 업계별로 저의 분야에서는 영화가 굉장히 unpredictable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 고민을 어디에서 해소할지를 다들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품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별 근거 없이도 온갖 뭐 예측을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과거가 소환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너무 조급하게 분석하고 너무 조급한 전망 내놓고 막 이랬었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 기획 자체도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의 또 하나의 어떤 몸부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기획 중에서 이제 그래도 뭐 개중에 좀 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또 관여된 분야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이제 불러 모았는데 어떤 기획의 어떤 특징이라 한다면 그것도 또 나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북미권에 있는 그런 식자층. 근데 북미권이 또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역할만 지역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게 지금의 우리 어떤 세계의 질서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서 영향이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인 영향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뭐 여기 실제로 보면 굉장히 현역에서도 실제 정책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들 또 거기 있을 때 어떻게 알고 있던 나와서 또 이런 공공지식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전 지금도 그 네트워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떻든 또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까? 그래서 무례한 질문입니다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뭐 책을 읽어보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좀 뭐랄까요 이렇게 흥미롭다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통되는 부분들이 좀 수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우리가 마치 수영장에 물 빠졌을 때 뭐 누가 뭐 어쨌든 알게 된다, 진상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큰 걸 닥친 지가 확실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수렴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론에서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흥미롭게도 굉장히 공통되는 특히나 북미 쪽에 또 여기 보면 꽤나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양극화의 문제, 굉장히 우려하고 불평등의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팬데믹이 닥치기 이전에 이미 그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악화되는 와중에 거기 한 방 더 세게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 어떤 추세 자체를 더 극적으로 가속화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공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들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제 생각엔 그래.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 기본소득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보수 정당에서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가 돼버리듯이 그 상황이 닥쳐버리니까
그 전에 사회적인 담론 자체가 얼마나 거기에 어떤 빠른 순간에 뭔가 양상이 바뀔 수 있는가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질서에서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미중의 관계가 격화될 거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리더십에 있어서의 공백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기술 문제가 되는 거죠. 기술이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들이 공통적으로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거든요. 작년에 트럼프 정부 때였잖아요. 네. 그 트럼프 정부 때에는 사실은 지금 그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미 이때 이제 북미나 특히 미국 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라는 게 들어서는 배경에 보면 이 공론장에 있어서의 소셜 미디어나 특히 플랫폼 기업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하고 연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게 지금 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식으로 아주 빠르게 그쪽으로 좁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됐던 게 이 공론장에 있어 사람들 사이에 이제 기술의 위력 자체가 위험 수위에 넘어섰구나라는 데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원래는 이제 여론의 민주화에 일조를 할 줄 알았으나 그렇죠. 여론이 조작되거나 여론이 독점화되는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한 제어, 규제라는 표현보다는 일정한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는 의식이 그렇죠. 많이 확산됐죠. 예, 사실. 여론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 유통에 있어서 점점 통폐합되고 있잖아요. 통폐합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흡수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간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팬데믹을 통해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야기 나온 것 이후에도 사실은 더 심화가 됐죠. 지금 기술 기업들은 뭐 주가는 비롯해서 뭐죠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참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가 또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수혜자가 대체로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데 저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우리도 거의 유형이 같은데 산업 모델 자체가 비슷한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정책에서 그런 데 대한 어떤 규제 움직이라든가 아주 경계 어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이 책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국내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가시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영화 쪽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팬데믹 전에는 독과점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쟁들이 많았어요. 스크린 독과점. 일부 대기업 영화사들이 큰 영화들만 만들고 큰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었는데 팬데믹이 그 논쟁을 아예 잠재웠어요. 왜냐하면 극장 산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일부 독점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기사 회생이 먼저다. 이런 의식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각 분야마다 이른바 포스트 노멀 시대에 뉴 노멀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빠른 접근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책들이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중심의 서구 중심의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점이라 하더라도 매우 보편적인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진단과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오히려 저는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조금 없진 않지만 좀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가 너무 요즘 지역적인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사실 우리는 어느새 백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마느냐 온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미디어들도 주로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 일종의 CNN 효과라고 하나요? 소말리아 사태 때 재난 방송 뭐 이런 거죠. 백신을 뭐 안 맞으면 뭐 백신 공급이 모자라다고 난리 또 뭐 백신을 또 많이 가져오면 또 재정은 낭비했다고 난리 뭐 이러니까 그 미디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또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의제 자체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된다는 거죠. 우리가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그 사피엔스의 미래를 보면서 5년의 차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피엔스의 미래로 잠깐 얘기를 돌리면 대담자 4명이 다 좋은데 다 각자마다 들을 만한 얘기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의 양극화 문제, 심각한 어떤 그런 부의 세습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가 모든 사회 문제와 모든 그 경제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와 연결돼 있고 연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피엔스 미래에서의 대담자들은 그 부분은 좀 피해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다룬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북미의 이 뭐랄까요 기획자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지식인 네트워크의 지형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 자체가 유럽에 있어서의 사민주의적인 전통이라든가 내지는 좀 더 네. 레디컬하게 마크시스트 네. 계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시장이라든가 자유주의적인 네. 데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거의 등장을 안 하죠. 불평등 이런 문제는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데이비 브룩스 같은 사람도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부의 세습화 관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미국에서도 부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이대로는 아니겠구나라는 문제를 알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는 재조정이 돼야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네. 자본주의의 문제라고는 얘기 이야기를 안 안 하죠. 그 담론은 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미국이나 북미권에서 담는 경계 지점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사람 미국 대선에 절대 본선에 가지 못하는 이유와 관계가 되는 거죠. 샌더스조차도 네. 정도도. 사실 직접적으로 언급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국내에도 이런 문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갈리죠. 여전히 우리는 뭐랄까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 보면은 미국에서도 실제로 경제학을 비롯해서 여러 인문사회학 분야에서도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 사회 뭐 미국에서 사회주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거론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발표자나 대담자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전히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강한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책들을 보면은 어떠십니까? 독자분들이 핑커 책을 찾아보게 되고 리들지 책을 찾아보게 되고 막 그럴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양면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는 되게 이런 책이 나오는 이유 중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되게 이것만 읽으려고 보는 독자들 꽤 많이 있죠. 제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보면서 9명의 필자, 9명의 그 석학들의 책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걸 언제 다 보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뭐 그 중에 선별해서 볼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여기 있는 9명 다를 뭐랄까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뭐 골고루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보면은 다른 어떤 단행본이나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어쨌든 이것도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9명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오버랩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윤곽이 잡히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고 어떤 흐름으로 갖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앞으로 우리에서 중요한 영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진현님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행동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죠. 남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이 옳다이가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책에서 물론 한 책은 뭐 직접 번역하신 책은 아닙니다만 사피엔스의 미래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번역하시면서 이 대목은 정말 좋다. 내지는 이거는 정말 기록을 남겨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좀 다시 들려주고 싶다라는 대목이 있으셨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도 그런 대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목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피엔스 미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읽으면서
저도 조금 눈여겨 보게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참 재미있는 게 이 코로나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똑같은지 아닌지 제가 저도 별칭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적인 진전을 낳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동시에 위험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들리 씨는 전 세계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그것이 온갖 종류의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류의 멸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연결성으로 인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유기체나 바이러스가 지구 전역에 걸쳐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전염병 학자들은 우리가 아주 최근에도 여러 차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섬뜩할 정도로 가까운 지금까지 간 적이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마치 예견한 것. 저도 글래드웰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데 비슷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저도 한번 읽어드리면 사회 집단으로서 우리는 위험의 감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재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건 정말로 명징한 얘기 같았어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죠. 네. 5년마다 기근이 닥칠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초대형 허리케인이 닥쳐서 마이애미를 쓸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험의 감축이 아니라 위험의 재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대목이고 특히 미디어가 주목할 어떤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치하네요. 정확히 일치하네요.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키워드가 위험의 재구성인데요. 네. 이 아무튼 공교롭게도 말콤 글래디 그 다음 이 다이얼로그에서도 그 이야기예요. 근데 또 코로나 다른 이후의 세상에서도 약한 고리 사회인데요. 아하, 그래서 이 글래드웰이 그런 뭐랄까 개념화에 굉장히 탁월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관련되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도 연장선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종류의 취약성으로 이동해 온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대처한 문제는 여러 가지였지만 예측 가능했고 그 결과는 파괴적이지만 심각하지는 않았던 반면에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위기는 아주 드물지만 극도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지구온난화를 훨씬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 사회가 있고 일종의 강한 고리 사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구는 강한 고리 스포츠라는 거. 그래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그렇죠. 조던 같은 아주 해결사 한 명만 있으면 던져 넣으면 그렇죠. 넣으면 되니까 맞죠. 이걸로 게임 끝나니까. 축구는 그러니까 베스트 플레이어 한 명 확보하면 되는 거고 축구는 반면에 여기 뚫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축구라. 그렇게 두 개의 종목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류 사회는 사실은 약한 고리 종목에 가깝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럼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런 비유를 굉장히 절묘.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구멍에 의해서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발목이 잡힐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동안은 계속해서 강자가 뭔가를 앞질러 나가면 뒤에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식의 전제 위에서 살아왔다면은 그게 낙수 효과, 분수 효과라고도 연결되는 그렇죠. 거죠. 낙수 효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을 결국 기결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맨 뒤에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제 붙잡히게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이야기하고 연결시킵니다. 코로나도 사실은 한 군데서 뚫리면 다 뚫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아마 그 글래드웰이 기자 출신이죠. 기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4명이 다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 중에 관계되는 건데 보통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전통적인 인문학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많이 읽죠. 인문예술 같은 것들 많이 읽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글래드웰은 비교적 과학 쪽에 밝아요. 과학이나 기술 쪽에 자기가 논문을 직접 읽어보고 책에 쓰고 뭐 그래서 사실은 아웃라이어라든가 티핑 포인트가 아주 화제가 됐던 게 학자가 아닌 저널리스트인데 직접 논문을 인용해서 그걸 자기가 재해석에 썼다는 그게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뒤에도 늘 보면 볼 때에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해석을 통한 인문학적인 통찰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인간이나 사회를 보는 데서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이나 틀이 복잡계거든요. 복잡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 같은 것들로 인간 사회를 해석을 하는데
글래드웰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보는 거죠. 그 복잡계라는 거는 연결이 되면 될수록 문제가 문제를 낳기도 하고 해결을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고. 네. 네. 좋아졌다고 하지만 거기엔 부작용이 반드시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위험의 크기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낙관할 수가 없죠, 사실은. 예. 뭐 백신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백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약이 그렇죠. 될수 바이러스도 이런- 공진하게 네.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과학관 진보한다는 단선적인 진보적인 과학관보다는 좀 더 성숙한 관점을 생각. 지금 이미 제가 이제 뭐 브루노 라티르 이야기도 했지만 그 사람을 비롯해서 과학에 대해서도 그런 포괄적으로 보려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의 논법을 펴되 어떤 부분은 굉장히 뇌피셜이에요. 직관과 통찰력으로 아우르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말콤 글래드웰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런 뭐랄까 예시를 드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명징했고 저 같은 사람을 설득하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축구, 농구 이런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지금 그 약한 고리의 어떤 해법을 갖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 저는 키워드가 연결성 같아요. 예, 뭐 복잡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점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인간 간의 연결, 그다음 인간과 자연의 연결, 또 뭐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자체가 얼마나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야기한 전통적인 인간에 있어 결함 자체도 연결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네. 그쪽에서 봤을 때는 결함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거 자체를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보살피느냐, 배려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답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병근 선생께서 BBC 6부작 영화 드라마 Years and Years라는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그게 한 3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중국의 인공섬에 핵을 쏩니다. 어쨌든 저는 그거는 좀 틀렸습니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뻔했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바이러스가 나오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 그래서 예.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는 양식의 어떤 그 기계적 진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 예컨대 이제 핸드폰을 손에 넣고 예. 저 컴퓨터 칩을 머리에 넣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들이 뭐랄까요, 그 영화나 드라마 쪽이 예술 쪽으로도 확산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식의 밑받침들이 예술도 풍부하게 만드는구나 또는 드라마나 영화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지식의 밑받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책들을 번역하시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먹고 사는데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식의 연결고리나 그 지식의 어떤 축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계에서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잖아요. 네. 네, 번역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고요. 네. 먹고 살기 하는데 뭐가 중요해? 그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다는 것은 먹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먹고 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은 어느 사이에 우리는 어떤 본말이 바뀌는 삶을 네. 살고 있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을 비롯해서 저는 전문 번역가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계기가 돼서 번역을 하게 된 책들이 대체로 공교로운 게 아니죠. 뭐 당연히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심사가 기술과 휴머니티예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제가 알게 된 어떤 시점부터는 중요한 문제가 기술 자체와 휴머니티의 긴장 관계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 문제가 저는 그 구도로 봤을 때 우리가 닥치는 먹고 사는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요 선명해 보인다 그럴까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기술과 휴머니티.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럼 인간적인 문제도 같이 비례하느냐? 인간적인 삶이 좋아지느냐, 질이 좋아지느냐. 그렇죠. 그 문제만 해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술이 원래 자리가 뭔지, 인간에게서 기술 자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어느 순간에 자리 바꿈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산업혁명기에 사실은 그 초기에도 러다이트가 있었듯이. 그렇죠. 그 이제 매 시기마다 기술 자체가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 이후에 뭔가 점프라 그럴까 이런 계기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중요한 계기가 사실 디지털 혁명인 거죠. 예전에는 기계 혁명 자체가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 쪽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서 근데 더 위력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사고를 계속 하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저는 그 의식 거기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서서히 마취되는 홀리는 듯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마비되고 홀리면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삶을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규정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뭐 제가 자꾸 그 라투르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는데 라투르가 우리는 뭐 결국 근대인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요즘 제중을 받고 있는데 이 리처드 세넷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한마디 이렇게 요약해요. 근대인이 되어본 적은 이야기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기술을 다룰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핵심 같아요. 올바로 다룰 그렇죠. 기술을 우리가 기술처럼 다루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어느새 우리가 기술에 맞춰야 되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전 선생님 요새 맥주 펍 가보셨어요? 뭐 아니요. 서빙을 로버트가 해요. 그거 그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갔을 때 전 섬뜩했었어요. 로버트가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맥주를 주는데 저는 그렇게 뭐랄까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너무 결국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레스토랑이나 펍에 가면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맥주가 그렇게 갖다 주는 건 좋은데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거죠. 그걸 시켜놓고 거기서 제가 하는 게 스마트폰에서 결국은 거기 가서도 그걸 봐야 된다. 그런 상황이 그걸로 주문하니까. 그걸로 주문하고 그렇죠. 주문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내가 결국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거야말로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걸요. 펍이든 집이든. 네, 그거 괜찮으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제가 갔을 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이렇게 주문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계와 휴머니티가 어떻게 사실은 병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수록 인간의 행복 지수를 찾아내서 높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대목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저도 소설을 많이 봅니다만 오랜만에 저희 뇌를 세척하는 듯한 느낌을 봤었고요.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봐서 굉장히 죄송했고요. 아니 앞으로 이런 책을 계속 번역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직접 아니요, 저술하시는 책은 없으신가요? 그 인터뷰집이나 가장 최근에는 그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하고 오드리 탕이라는 소책자를 하나 급하게 쓴 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책을 보시면 저는 관심은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 네, 거기 오드리 탕이라는 친구가 아주 독특한 친구인데 거기도 사실 기술하고 연결이 돼요. 기술이 정치 체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자리 자체가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을 이제 늘 그런 게 사실 고민이긴 한데 그 대만의 디지털 장관이라는 오드리 탕이 그 이후에 그런 자리를 맡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대만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제가 유심히 어떻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기술이 원래 해방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거기에 일어난 적이 있더라고요. 대만에서 디지털 정원이 생겼고 실제 공공정책에 있어서 그 플랫폼 자체를 어떻게 민주주의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해봤었고 그 기회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세계 곳곳에 뭐
그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기술이 결코 적대적이거나 뭔가 경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본래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해방적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내에 좀 소개를 하려는 생각에서 책을 급하게 쓰게 됐는데 네.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오드르 탕이라는 친구예요. 지식 큐레이터 맞으시네요. 제가 아주 뭐랄까요,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책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한번 보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가이드 해주시네요. 저는 로보트가 있는 맥주 펍으로 한번 모시죠. 뭐. 예.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 로봇이 좀 의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얼굴 표정도 있고 맞아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어쨌든 기술과 인간이 올바르게 융합할 수 있는 시대를 위해서 끊임없는 사고의 진작과 사색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사피엔스의 미래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께 좀 반영시키는 그런 책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지식 가이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배울 게 참 많네요. 저는 이런 대화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네. 그래서 가이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전병근 북클럽 오리진 지식 큐레이터 모시고 출판사 모던 아카이브에서 출간한 두 책 사피엔스의 미래와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캐스트입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책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듭는 거 잘. 내가 저는 이렇게 안 붙이면 좋았어.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출판사? 그건 북저널리즘이라는데요. 네. 그거는 본격 출판사가 아니라 사실 뉴미디어인데 책도 내는. 저 그 팟캐스트 출연했다가 뭐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만 그러면 책도 냅시다 그래서 거기엔 되게 소책자로 내요. 한국에서 멍크 디베이트 같은 그 유형의 뭐가 만들어지면 꼭 모더레이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 같이 하죠. 그런 여기 이제 그런 자리가 돼야죠.